이번 특종은요, 정열의 나라 스페인의 축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페인의 메디나 첼리 마을에서 열리는 토르 드 주빌로 축제. 마을의 오랜 전통으로 매년 11월 이 축제로 마을이 떠들썩하는데요. 그런데 이 축제의 실체는 너무도 잔혹했습니다. 뭐지? 왜? 아, 보기 겁난다. 어휴! 불꽃이에요? 소불에다가? 저 왜 하는 거? 뜨거워하는 거 봐. 자, 그렇습니다. 축제 이름인 토르 드 주빌로는 불의 황소라는 뜻으로요. 살아있는 황소뿔에 일부러 불을 붙이고 그 불이 꺼질 때까지 황소를 피해 도망다니는 스페인의 전통 지역 축제입니다. 아니 이거 너무 잔인한데? 아, 이건 뭐 이게 무슨 축제입니까? 동물학대죠. 자, 토르 드 주빌로의 취지는 이 뿔에서 불길이 치솟는 황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용기를 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르 드 주빌로 주최 측은요. 화상을 입지 말라고 황소 머리와 몸 곳곳에 두꺼운 진흙을 박아서 괜찮아요. 안 붙어요, 불이. 하지만 동물보호 활동가 엘리사 알렌은요. 이 축제는 황소의 눈과 몸 곳곳에 심각한 화상을 입히고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그렇게 축제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겪는 소들이 매년 3,000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진짜. 아니, 그게 불에 대야 뜨겁습니까? 열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 눈에는 어차피 진흙을 안 바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 눈은 그럼 멀쩡하냐고. 아니 근데 보통 유럽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어떤 전통 가지고 되게 뭐 미개하다는 둥, 비인간적이라는 둥 많이 얘기하는데 만약에 지금 똑같은 축제가 이슬람권이나 아프리카에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뭐라고 말했을지. 미개하다 그랬겠지. 이 법으로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토르 드 주빌로 축제는 스페인 당국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축제입니다. 스페인의 메디나 첼리 시장은 토르드 주빌로는 천년 전통을 가진 축제입니다. 라며 토르 드 주빌로 축제를 옹호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황소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는 토르 드 주빌로 축제의 잔혹함을 맹비난.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에 축제를 법으로 규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휴, 진짜 저게 재밌는지도 모르겠고 저거를 축제랍시고 한다는 게 난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아니, 굳이 소를 저렇게 잔혹하게 불을 그래. 붙이면서 용기를 시험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이게 뭐 물론 문화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네요. 네. 생명 경시하는 이거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축제로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특종 또한 황소가 등장하는 스페인의 축제입니다. 스페인 팜플로나 지역에서 매년 7월에 개최되는 산 페르민 축제. 이 지역의 소 성인으로 지정된 산 페르민을 기리기 위해 13세기경부터 시작된 유서 깊은 축제인데요. 일명 엔시에로라고 불리는 성난 황소가 함께 달리는 행사가 특히 유명한데요. 저 막 다쳐요. 뭐 어떻게 안 받치겠어요. 위험해. 보기만 해도 위태로워 보이죠. 너무 빠르다.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저걸 왜 참가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난 저 앞에서 뛰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순간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 같이 즐기는 그 심리는 알겠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NCA로는 축제 참가자들이 흥분해서 날뛰는 황소들에게 일부러 쫓기며 이른바 죽음의 질주를 하는 것인데요. 부딪히고 다쳐도 수호 성인이 이 산페르민이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시작된 축제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현재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축제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황소에 쫓기며 달리는 게 위험한 것도 문제지만요. 무엇보다 최근엔 산페르민 축제 자체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뭐야? 에이? 뭐야? 뭐 하는 거야? 여자들이 상의를 벗는 것 같은데요? 벗기는 거예요? 벗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산페르민 축제에서는 축제 열기에 취한 일부 여성들이 스스로 상의를 탈의, 남성들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허락하는 일탈 현장이 공개됐는데요. 자, 문제는 경찰이죠. 제가 산페르민 축제에 갔는데 거기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특히 2008년 이후로 산페르민 축제 기간 동안 성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2016년도에는 축제에 참가한 남성 5명이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아유, 심각하네 이건. 축제는 핑계고 그냥 범죄를 저지른 거네요, 그죠? 아니 여성들이 저렇게 상의를 벗는 건 자기들이 선택한 거니까 뭐 그거야 뭐 각자의 가치 판단에 맡기는 건데
그걸 성폭행을 하는 건 범죄죠. 그렇죠.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변질된 산페르민 축제의 추악한 면모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축제 개최 지역인 스페인 팜플로나 시의회에서는요.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주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치안에 힘쓰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저기 다 잡히나. 선을 넘어버린 축제, 전통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지 말고 아무도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진정한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 19, 17위 공개합니다. 모모로 얼룩진 새해 맞이. 최근 프랑스에서는 새해 전야에 일종의 연례 행사처럼 진행되는 프랑스식 새해 맞이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좀 좋은 거면 좋겠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어디 불을 지르는데 저거 차량 아닌가요? 막 소방차까지 출동하고 난리 났네. 방금 보신 영상은 2017년 새해 전야에 발생한 차량 방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두고 프랑스 당국에서는요. 전국적으로 차량 방화로 인해 총 650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우, 아니, 하루 만에 차에 그렇게 많이 불을 질렀다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질렀나 보네. 와, 조직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650대면은. 예. 예. 아 근데 새해 맞이랑 차량에 불을 지르는 게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일명 새해맞이 차량 방화라 불리는 이 악습은요. 1990년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인근 가난한 지역에서 시위의 상징처럼 시작했습니다. 2005년 프랑스 소요 사태 이후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는데요. 당시 아무 잘못이 없는 무슬림 이민자 소년 2명이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감전사하는 사건이 발생. 이후에 유족들은 아이들이 위험에 빠진 걸 보고도 경찰들이 도와주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에서는 무슬림 이민자들의 불만이 폭발, 건물과 차량에 방어하는 폭동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2달여 만에 소요 사태는 진정됐지만 이후 일부 젊은 무슬림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프랑스 사회에 인식시키고 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매년 12월 31일 새해 전야에 차량 방화를 하는 악습이 생겨났습니다. 아, 근데 저런 것 때문에 그 유럽 사회에서 이 무슬림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고착화되는 거 아닙니까? 선의 피해자가 계속 나오다 보면 그들의 인식은 결코 바뀔 수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차량 방화가 일부 철없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마치 불꽃놀이 하듯 일종의 새해 맞이 놀이가 된 건데요. 심지어 2020년엔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전야 파티를 하는 젊은이들이 차량 방화를 자행. 이처럼 최근까지도 새해 맞이를 핑계로 빈 차량에선 불이 활활 타오른다고 합니다. 아이고, 뭐 액땜 같은 건가요, 저게? 이게 폭발해서 또 옆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 19, 16위를 공개합니다. 인간의 잔인함에 희생된 모모모. 2015년 7월 북대서양에 위치한 페로 제도. 이곳에서 찍힌 한 영상이 공개되자 전통을 가장한 연쇄 학대 사건이다. 누리꾼들이 엄청난 비난을 퍼붓습니다. 누리꾼들을 분노케 한 영상 보여드립니다. 아, 어떡해. 어? 저 돌고래죠? 근데 왜 이렇게 피바다예요? 어머, 뭐야? 왜 작사를... 지금 보시는 끔찍한 영상은요. 매년 여름 페로 제도에서 약 2세기부터 수백 년째 행해지고 있는 전통 축제 그라인 다드랍이라 불리는 고래 사냥입니다. 페로 제도 주민들은 수백 년 전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 겨울 식량 대비를 위해 들쇠 고래를 사냥해 왔는데요. 그런데 그라인 다드랍은 잔혹 그 자체. 축제 날이 되면 주민들은 수십 대의 선박을 이용해 들쇠 고래를 해안가로 유인한 뒤 갈고리와 칼 등으로 고래를 무자비하게 학살하고요. 매년 인간들의 전통이란 이름 아래 800마리 이상의 고래들이 흉기에 찔려 고통스럽게 희생돼 왔습니다. 옛날에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비축을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완전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정말 학살을 위한 학살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잔인한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먹기 위해서 뭐 동물을 잡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거를 저렇게 잔인하게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페로 제도에서 벌어지는 이 참혹한 전통에 한 국제해양동물 보호단체에서는요. 당장 멈춰요. 이건 과거 시대 야만적인 유물일 뿐입니다.
이들의 고래 사냥을 저지하고 끔찍한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했는데요. 이에 페루제도 주민들은 자신들의 고래 사냥을 촬영 중이던 보호단체의 드론을 총으로 격추시키는가 하면 페루제도 정부에서는요, 2015년 환경 및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보트를 타고 섬으로 접근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주민뿐만 아니라 당국도 나서서 전통이라 불리는 저 축제를 지키고 있는 거죠. 아니 이 정도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네요. 그죠? 네. 자, 한편 페루제도의 잔혹한 관습을 두고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요. 우리도 가능한 고래들을 덜 고통스럽게 죽이고 있다고요. 아니 고래 고기는 우리 문화고 삶의 일부입니다. 참견 말아요. 전통이라는 이름이 조금 붙여서는 안 될 악습이고 학살인 것 같습니다. 이어지지 말아야 될 전통이 있죠. 네. 이건 학살이에요, 학살. 전통이라는 허울 좋은 탈을 쓴 인간들에게 무자비하게 학살된 고래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전통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할 전통입니다.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 19, 15일 공개합니다. 3월의 비극, 혹독한 분기 잡기. 매년 3월이 되면 캠퍼스에 낭만을 꿈꾸며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들. 하지만 즐거운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입생들이 통과 의례처럼 겪어야 하는 악습이 있습니다. 바로 신입생 환영회를 빙자한 가혹한 신고식입니다. 야,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요즘 많이 없죠.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 뭐 두 분 신입생 환영회 하셨죠, 다? 했지. 새내기 배움터 뭐 이런 거 MT 가고 뭐 그랬던 옛날에 생각. 했지. MT, OT.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가뜩이나 술도 안 좋아하시잖아요. 술을 두 모금만 마셔도 뻗어버리는 만취 사람인데 상태가 되는 사람인데. 얼굴 보니까 술 잘 먹게 생겼잖아. 그치 얼굴은 그래서 또 이거를 지금도 기억나. 이렇게 마시다가 중간에 떨어뜨리고 기억이 없어요. 그때는 또 그걸 또 안 먹으면 큰일 날 줄 알고 또 그래. 먹었단 말이야. 그게 좀 바뀌어야 될 그런 문화였죠. 그거 진짜 너무 싫었어. 저는 그때 그것도 또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맛있어.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3사 아나운서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억에 남는 게 한 1시간 있다가 양복을 입고 멀끔하게 생긴 선배가 하나 온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한 기자였습니다. 아, 오더니 야 신입사원을 말아야지 하면서 확 해가지고 꼰대. 아우. 제가 그랬다고요? 네. 그래갖고 뭐 아폴로 준가 뭔가 뭐 먹으면 아폴로주? 아폴로주가 뭐예요? 먹으면 달로 간다고 막 아폴로주 같은 미랑푸르기야? 거 오늘 악습의 아이콘으로 나오신 거예요? 기억도 안 나죠 솔직히 기억 안 나죠. 15년이 지났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네. 이제는 없어져야 이제는 돼. 그런 일은 좀 없으니까. 네. 많이 너무 싫었어. 2016년 3월 한 대학교에서는 선배들이 액땜을 위해 고사를 지낸다며 야외에서 신입생들에게 오물이 섞인 막걸리를 맞아. 마구 뿌리는가 하면 양말 넣어놓고. 네. 2019년에는 깔때기 모양으로 잘린 페트병을 신입생의 입에 물린 채 막걸리를 들이붓는 것도 있었습니다. 19년이면 2년 전이잖아. 왜 저래? 어쨌든 원하지 않는 거를 하는 건 폭력이에요. 예. 그리고 뭐 억지로 술을 먹도록 하는 거는 이게 하다가 진짜 술에 약한 뭐 알러지가 있거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쇼크가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가혹행위라고 볼 수 있죠. 아직까지도 일부 대학에서는 이렇게 혹독한 신고식을 시작으로 신입생들의 군기를 잡기 위한 가혹행위 역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4월 한 대학에서는 4학년 선배가 신입생들의 군기를 잡는다며 1,200회에 달하는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일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한 대학의 운동부에서 신입생들의 알몸을 찍어서 유포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더 악랄해졌네. 그리고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 군기 문화로 인한 갑질을 경험한 대학생이 무려 57.6%. 2명 중에 1명이 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교는 공부하러 갔는데 군기라는 말을 왜 씁니까? 그치. 군기는 군대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네. 이런 전 사회 병영화, 군기화 이런 거는 이제 없어져야죠. 2021년도인데요. 대학 내 군기 문화와 잘못된 신고식 문화, 의식 개선을 통해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 19, 14위 공개합니다. 짜릿한 스릴을 즐기는 익스트림 스포츠 번지점프. 이 번지점프가 원래는 성인식 전통에서 유래했다는 사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뭐 유명하잖아요. 무슨 원주민들이 이렇게 성인식을 하는
그런 게 스포츠가 됐다라는. 이거 뛰어야 어른이다. 예. 이 번지 점프는 남태평양의 바누아투의 원주민인 로만테콘족의 성인식 난골에서 유래한 겁니다. 아우 그래서 뭐야 저거- 위험해. 뭐야 떨어진 거 아니야? 뭐야? 자, 진정하시고요.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사고가 난 건 아닙니다. 너무- 저렇게 하는 거였어요. 저 안 죽었어요, 저거? 네, 안 죽습니다. 안 죽어도 이 목 저 뼈 어떻게 됐을 것 아니, 같은데. 전 다치지 저러면. 지금의 번지 점프는 땅에 닿기 직전까지만 추락하지만요. 원조 번지 점프인 로만테콘족의 풍습인 난골은 이렇게 20-30m 높이의 나무탑에서 뛰어내렸을 때 땅에 머리를 부딪히는 게 정상입니다. 안전장치라고는 다리에 묶은 칡넝쿨과 머리가 땅에 부딪힐 때 충격을 완화해줄 진흙이 전부입니다. 진흙이 충격 완화제라고. 아니, 밑에 그게, 이렇게 진흙을 그게 아무리 푹신해도 해놓은 20m에서 떨어지면 그게 푹신하겠냐고요. 아니, 난 사실 땅에 닿고 안 닿고보다 칡넝쿨이라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식농꿀 너무 무시무시하다 진짜. 그러니까 괜찮을까? 아니 뭐 탄성이 있나? 칡넝쿨에? 질기나? 그러니까요. 예. 대충 그냥 묶어준 것 같은데. 이 로만테콘족이 이렇게 위험천만한 성인식을 하는 이유. 죽음을 무릅쓴 용기로 진정한 남자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청년들의 용기를 시험하는 건 물론 남성의 머리가 땅에 닿아야 농사가 풍년이 된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저런 용맹과 이런 게 뭐 중요한 시절도 있었을 거예요, 인류 사회에. 목만 아프지 무슨. 근데 지금 2021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번지 점프와 농사 풍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맞아. 1974년에 바누아투를 방문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앞에서 난고를 선보였던 사람이 실제로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아 여왕 트라우마 생겼겠다. 아 뭐야? 실제로 난골 도중에 사람이 다치고 사망하는 비극이 수차례 안 발생했지만요. 그렇겠어. 이 위험한 난골은 로만테콘족의 성인식 풍습이라는 허울 아래 심지어 바누아투 관광 투어 상품으로 홍보, 여러 관광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중요하고 수호 중요합니다. 이제 그 안전하게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걸 상품화했다는 것도 참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네. 씁쓸한 거지. 네. 그리고 아동학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성인이 되는. 그렇지. 성인이 아닌 사람 뛰면 아동학대지. 악습입니다 악습.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학습 19, 13일을 공개합니다. 가장 모모모한 성인식 선물? 우리나라에서는 성년의 날에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성년의 날 전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긴 한데 매년 30년 전인가? 뭐 받았는지 기억나요? 아니 근데 진짜 그때는 통금 있던 때 아니에요? 맞다. 27년 전이거든요. 네. 진짜 기억 안 난다. 뭘 받았어? 나 농담으로 30년이라는데 비슷하게 얘기해. 이제는 얼추 맞춰. 씁쓸하다. 저는 이제 장미 향수 그때 이제 그런 게 클래스가 다르네. 여자친구한테 받았죠? 여자친구한테 받긴 했는데 진짜? 그때 이제 워낙 떨어져 있어가지고 저는 서울에 있고 저 고향에 있어서 여자친구가. 왜요? 소영 씨가? 소영 씨가? 예? 자, 이번 특종은 저 멀리 아마존의 사테르 마위족의 풍습입니다. 13살 어린 소년들이 진정한 성인으로 자라길 바라며 이것을 선물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장갑입니다. 장갑? 지금 손에 낀 거예요? 낀 거죠. 아니 근데 뭐 의미가 있나? 저게 저런 걸 하는 게. 뭔가 저 아이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표정 되게 어두워. 자, 이 잎사귀로 만든 이 장갑의 가장 큰 특징은 장갑 속에 있는 수백 마리의 총알개미. 이 총알개미는 고통스러운 벌레 독침 순위에서 말벌을 제치고 1위를 차지. 물리면 극강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저걸 왜 애기한테 해요? 총알개미에게 물려본 한 남성에 따르면 마치 발 뒤꿈치에 녹슨 못이 박힌 채 불속을 걷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피하는 방법 알려주고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이게 진짜 성인인 거지. 그게 이건 진짜 강인한 전사가 갔다가 되는 너 거죠. 물려라. 이거는 아니지 않아요? 최악의 치안국에서 살아남는 법. 자, 여행객들 사이에서 이 나라를 두고 떠도는 무시무시한 괴담이 있습니다. 하루에 살해당한 사람이 무려 120명이다. 1년에 순직하는 경찰이 무려 200명이다. 세계 최악의 치안을 가진 나라라고 불리는 이곳. 바로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위치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그렇게 나빠요? 자, 인터넷상에 떠도는 괴담인 만큼 다소 과장된 면이 있겠지만요. 작년 남아공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강도 사건은 무려 18만 6,637건,
한국보다 무려 116배나 높은 수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히 관광객들이 쉽게 당할 수 있는 강도 유형을 취재해봤는데요. 자, 남아공의 첫 번째 범죄 유형, 바로 공항 미행 강도입니다. 강도들은 공항에서부터요, 여행객의 복장, 짐의 규모를 보고 표적으로 삼은 뒤 자동차로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미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때 공항을 출발한 차량이 신호등에 정차한 순간, 그 순간에 후다닥 운전석으로 권총을 들이밀면서 위협을 한 뒤 짐을 몽땅 털어갑니다. 자, 그래서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할 때 같은 동선으로 계속해서 이때 따라오는 차가 있다면 일단 도착지를 호텔이 아닌 대사관이나 경찰서로 변경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위험 지역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아공의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그에서 가장 악명 높은 빈민가인 알렉산드라와 루데푸르트 지역, 그리고 남아공의 행정수도인 프레토리아의 서쪽에 위치한 프레토리아 웨스트는 남아공에서도 차량 강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자, 이동을 하실 때 이정표 또 내비게이션을 참조해 이 지역만큼은 꼭 피해 가실 수 있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남아공 관광청에 의하면 연말이면 성탄절 또 연말 휴가비 마련을 위한 강도가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혹시 남아공 여행 출장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점도 더 유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12위 공개합니다. 싸다고 이곳에 묵지 마세요. 여러분, 저 오사카로 처음 자유여행 가는데요. 하룻밤에 10,000원인데 텔레비전도 있는 호텔 찾았어요. 일본에서 이 정도 숙소면 잘 잡은 거 맞죠? 혹시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니시나리구 아이린지구라던데요. 거긴 안 돼! 왜 그러는 거예요? 자, 오코노미야끼, 스시, 돈까스 뭐 이런 맛있는 음식도 많고요. 또 오래된 사찰이나 놀이공원 등 즐길 것도 많아서 특히 자유여행을 처음 떠나는 학생들이 주로 찾는 여행지 일본 오사카. 그런데 저렴한 숙소로 자유여행자들을 유혹하지만 정작 현지인들은 일본 속의 다른 세계라며 발도 들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사카의 신이마미야역 일대 아이린 지구인데요. 이곳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자판기 음료수 가격도 최저가가 고작 30엔, 라멘은 100엔에서 200엔. 일본에서 가장 저렴한 물가를 자랑하지만요. 한편 이곳의 검은 이면은 일본에서 지난 50년간 24차례 폭동이 일어난 곳이라고 소개할 정도로요. 일본의 폭력 조직인 야쿠자들과 노숙자, 또 집 없이 떠도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이는 동네라고 합니다. 와, 일본 오사카는 굉장히 한국인들을 많이 가는 데고 거기 교민도 많잖아요. 큰 도시기도 하고. 네, 큰 도시고. 근데 저런 지역이 있는지는 저도 몰랐네요. 아니 뭐 어쩌다 그렇게 슬럼가가 생긴 거예요? 60년대 부동산 붐이 일면서 건설 노동자들이 몰렸다가 90년대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으로 접어들면서요. 소위 노숙자촌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렇게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면서 2009년에 현상금이 무려 1억 원이나 걸렸던 일본 희대의 살인마 이치하시 타츠야가 이곳에 숨어 살던 게 발각돼서요. 아이린 지구의 이미지가 다시 한번 무서운 동네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곳을 이제 바꿀 계획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아이린 지구의 치안이며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노력 중인데요. 일본의 젊은 예술가들은 노숙자들을 돕거나 아이린 지구를 저렴하고 안전한 여행자들의 천국으로 바꾸겠다며 여러모로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11위입니다. 스페인에서 몽땅 털리지 않는 법. 낭만적인 노천 카페와 역사적인 건축물이 즐비한 거리, 그리고 축구 덕후들에겐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꿈의 도시입니다. 바로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인데요. 자, 그런데 이 정열 가득한 도시 마드리드가요, 절도와 또 강도가 판을 친다는데요. 자, 뒤에서 수면제나 마취제를 묻힌 가재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잠들게 한 뒤 현금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요. 마취를 해? 특히나 이 무시무시한 절도가 발생을 많이 하는 우범 지역은 마드리드의 중앙역 아토차역 근처 골목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자주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인 거죠. 또 마드리드에서 내 주머니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는 곳이 또 있습니다. 마드리드의 대표적인 상업지구인 카야오 지구, 또 푸에르타 델 솔, 일명 솔 광장, 또 꽃보다 알베에서 이순재 선생님이 홀로 찾았던 스페인 광장까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관광지에서 일명
들치기라고 해서요. 들치기. 예, 한 명의 관광객들에게 말을 걸고 그때 다른 공범이 가방 훔쳐 도망가는 범죄가 자주 성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광지 주요 스팟마다 철저히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혹시나 강도들에게 탈탈 털렸다면 보통 마드리드에 위치한 대사관에 도움을 청하거나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하실 텐데 이때 스페인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드리드의 일부 경찰서에는 스페인어와 한국어가 함께 표시된 분실, 범죄 피해 신고서가 비치돼 있다고 하니까 담당 경찰관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스페인 여행객들을 위한 상징 스쿨 하나 또 있습니다. 강도를 당한 뒤 현장에서 바로 도움을 요청할 땐 소코로, 라드론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뜻은 스페인어로 소코로는 도와주세요. help me. 자, 라드로는 도둑이라는 뜻입니다. 도와주세요. 도둑이에요. 이 정도 되겠네요.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그래요? 소코로, 소코로, 라드론. 네, 소코로, 라드론. 자,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이번엔 10입니다. 베트남 택시 바가지 깨기. 베트남 제2의 도시 호치민으로 여행을 떠난 프리안 현순이. 자, 지금 호치민 최고 핫플레이스인 벤탄 시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석양을 바라보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근교의 메콩강까지. 자, 이때 덥죠? 겨터파크가 개장을 해버렸네요. 겨터파크가 개장한 가운데 현순이는 택시로, 시원한 택시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 여기 택시가 많네. 눈누난 나. 자, 여기까지. 자, 뭐 크게 문제될 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일반적이지 않나요? 자, 물론 일반적인 택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기서 개인 차량을 택시로 위장을 한 뒤에 불법 영업을 하는 사기 범죄가 있다면 또 말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택시들은 금액이 빠르게 올라가는 조작된 미터기를 가지고 있거나 미터기를 아예 달지 않고 터무니없는 택시비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기 택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베트남에서 비교적 바가지 사례가 적고 신뢰도가 높은 M사나 V사 택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간혹 불법 택시가 이 점을 노리고 비슷한 색으로 도색을 하거나 래핑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는 택시 업체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고서 차량 외부에 쓰여 있는 전화번호가 정확한 업체 번호가 맞는지 아하. 전화를 걸어서 대조를 해보시면 됩니다. 딱 전화했더니 V택시입니다 하면 맞는 거고. 맞는 건데 그게 아닐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안전도 높은 택시를 잡아 탔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택시 기본 요금을 알아야 바가지를 피할 수 있다. 지역이나 택시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10,000동에서 12,000동, 한화로 약 500원에서 600원이 기본 요금이고요. 그리고 대개 일반 택시들은 출발 후에 미터기가 켜지지만 택시비를 더 많이 요구하는 꼼수를 쓰려고 일부러 이거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미터기가 꺼져 있다면 반드시 미터 온 이렇게 외쳐야 된다고 합니다.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9입니다. 인도, 친절에 함부로 현혹되지 마라. 절대 그 음료수를 먹지 마. 프랑스의 한 유명 소설가는 이 나라를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여행지다. 라고 말이죠. 바로 인도입니다. 세계인에게 인도는 진정한 힐링과 정신 수양을 위해 찾는 나라죠. 자,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범죄가 도사리고 있을까요? 인도 여행자들 사이에서 큰 깨달음처럼 도는 어록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기차표 예매에 성공했다면 더 이상 여행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도에서는 여행지를 이동할 때 기차 이용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마치 매일이 민족 대이동 수준으로 기차 이용객 수가 엄청난 거죠. 자, 바로 이때 당신은 친절을 가장한 하이에나, 즉 사기꾼들에게 범죄의 대상이 됩니다. 난 승무원인데 내가 타려는 기차는 매진됐어. 또는 예약 사무소가 옮겨갔어. 내가 관광 안내소로 데려다 줄까? 등등. 그 친절한 안내에 깜빡 속아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면 도착한 곳은 여행사. 여기서는 몇 배나 뻥 튀겨서 바가지 요금으로 패키지 구매를 유도합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접근을 한다? 그럼 일단은 무조건 노노노 응대하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실제로. 진짜로요? 뭐 지금 이 시간에는 뭐 기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호텔 하나 해줄 테니까 거기서 일단 주무시고 내일부터 차로 이동을 하는 거야. 패키지 여행. 거기서 이제 패키지로 한 게 100 얼마를 내면은 뭐
루피아로? 루피아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 얼마를 내면 100만 원? 100만 원? 차로 계속 이동을 시켜주겠다는 거야. 네. 벌써 향기가 솔솔 난다. 근데 그 사기를 치진 않았는데 돈을 너무 바가지 욕을 먹인 거죠. 인도에 한 20일 있었는데 제가 사기당했다는 거를 중간에 안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한 3일 굶었어요. 식비 아끼려고. 이 정도로 아주 애교 수준의 사기라고 친다면요. 정말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는 범죄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의 도시라 불리는 바라나시, 해변 도시인 고아, 그리고 인도의 스위스 마날리 등을 중심으로 아주 극성이라는 이 범죄, 바로 약물 강도 및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서 꼭 당부하는 게 있는데요. 공짜 음료만 조심해도 80%는 안전하다입니다. 현지인이 베푸는 친절인 척하며 짜이라 불리는 차나 인도식 요구르트 라시를 주는 겁니다. 이 음료는 그냥 음료가 아닙니다. 수면제나 마취제를 탄 음료인데요. 이걸 몸으로 마셨다가는 바로 범죄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짐을 몽땅 털어가는 것도 무섭지만 더 끔찍한 건 바로 성범죄. 실제로 인도에서 여러 나라의 여성 여행객들이 성범죄에 노출된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인도에서는 술보다 구하기 쉬운 게 마리아나입니다. 마약해볼래? 좋은 거 많아? 라면서 우리 합법이야? 라고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한 여행객이 겪은 일을 예를 들면요. 인도 요구르트인 라시를 먹으려다가 스페셜 라시라는 음료가 있어가지고 그걸 골랐어요. 알고 보니 마리아나의 일종인 방이 든 음료였습니다. 좌측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노란 빛을 띤 게 마약이 들어있는 스페셜 라시입니다. 근데 이걸 마시면 기분이 무척 업되면서 취하고요. 심할 경우에 정신까지 잃을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스페셜 라시를 원하냐라고 물을 경우 무조건 노방 라시, 저스트 노말 라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방 라시 시작. 노방라시, 저스트. 스페셜 라시. 아니, 그거 안 돼. 자꾸 먹으려고 그래.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도시 19 7위 공개합니다. 홈리스 천국이 된 라라랜드. 영화 라라랜드의 촬영지이자 꿈과 예술, 낭만이 있는 도시 로스앤젤레스. 영화 흥행 이후에 주인공들이 탭댄스를 추던 그리피스 공원과 단골 데이트 장소인 라이트하우스 등 관광객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여행지로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행복한 시간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홈리스. 올해 로스앤젤레스시의 노숙자 수는 무려 34,000여 명으로요. 전년보다 20.1%나 증가했는데요. 그 이유가 로스앤젤레스가 미국의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가 약 1.6배 정도 더 높은 편이고요. 원룸 아파트의 평균 월세가 25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숙자들이 대낮에 노상 방뇨를 하는 건 다반사고 또 주민이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절도나 위협을 가한다는 거죠. 저게 문제지. 그래서 결국엔 2015년에 로스앤젤레스 시 정부에선 비상사태까지 선포. 이렇게 홈리스 지도까지 만들어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노숙자들의 뉴타운으로 떠오르며 폭력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안타깝지만 바로 한인타운인데요. 작년 한인타운에서 노숙자 폭력 행위는 무려 92건으로요. 이 정도면 매주 2명꼴로 당한 겁니다. 심각하네. 특히 한인타운 근처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낼 계획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윌셔와 6번가, 버몬트, 그리고 웨스턴 지역은 특히 노숙자 텐트가 몰려있다고 하니까요. 숙소를 예약할 때 이곳은 꼭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숙자 쉼터 확대와 재활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는데요. 하루빨리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이번엔 6위로 갑니다. 퇴근. 한퇴. 따뜻한 필리핀으로 휴가를 떠나기로 한 전 기자. 마닐라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해 휴가 기분을 만끽하려는데요. 그 순간 무장한 경찰이 전 기자를 둘러쌉니다. 스탑! 당신 가방에 폭발물이 들어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난 그냥 베케이션을 즐기러 왔다고요. 필리핀 경찰은 이 항의를 무시하고 전 기자의 가방을 여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 기자의 가방에서 발견된 총알! 이 총알을 보자 더 험악해진 경찰들은 전 기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철창에 가둬놓겠다 라면서 협박합니다. 자, 전 기자는 공항에 도착한 순간 필리핀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셋업 범죄에 당하고 만 겁니다. 필리핀 현지 일부
부패 경찰이 범죄 조직과 짜고 외국인에게 치는 사기극으로요. 어머. 외국인의 짐에 총알 등의 폭발물이나 마약을 몰래 집어넣고 체포를 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내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 경찰에게 내 거 아니다. 그리고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경우에는요. 여권을 뺏기고 감옥에 갇힌 뒤에 몇백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 협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대책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현재 경찰이 껴 있으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해야 셋업 범죄를 미리 좀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을 거칠 때는 미리 캐리어를 랩으로 감싸거나 테이프로 칭칭 감싸서 뭔가 넣을 만한 틈을 아예 틀어막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내 집에서 총알이 발견되고 경찰이 나를 에워싼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필리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네. 로밍폰으로 전화할 경우에는 국가번호 63번을 꼭 누르시고요.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총알 심기라는 뜻의 타닌발라 혹은 라그라그 발라에 당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절대로 반드시 이 발견된 총알에 손대면 안 됩니다. 지문 남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총알에서 여러분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상황은 필리핀 공항 관계자의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여러분이 겪은 불편함이나 공항에 억류되면서 생긴 시간적 손실, 심지어 비행기를 놓쳤다면 그 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전혀 몰랐던 내용이에요. 당신을 노리는 세계범죄 도시 19 5위입니다. 나 오늘만큼 1등 해야 되겠지. 공항에서 짐을 들어주면 안 되는 이유. 여행 가서 이것만은 하지 마라. 낯선 사람이 뭐 사준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라는 말은 뭐 어릴 적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잖아요. 그때의 기억을 살리셔서 자동 반사 모드로 낯선 사람이 뭐 준다고 해도 절대 남의 짐 대신 들어주면 안 돼! 남이 맡긴 가방 속에 마약이 들어있어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마약 밀수에 이용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현지 공항에서 발각되면 즉시 체포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 몰랐어요 라는 말은 통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예방법은 단 하나뿐이죠. 바로 처음부터 매몰차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작은 행위가 어떤 불행과 범죄를 초래했는지 다양한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인이 짐 운반을 부탁하는 경우입니다. 2004년 평범한 주부였던 장미정 씨는 남편의 지인에게서 사례금 400만 원을 줄 테니 프랑스로 금광 원석을 갖다 달라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하지만 파리 오를리 공항에 도착하고 보니 가방 속에 있는 건 원석이 아니라 마약, 코카인이었습니다. 장미정 씨는 그 즉시 마약 운반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카리브해에 위치한 마르티니크 뒤코스 교도소에서 억울하게도 1년을 넘도록 살아야 했습니다. 아, 진짜 억울하다. 참고로 이 안타까운 사연은 2013년 전도연 주연의 영화 집으로 가는 길로 각색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다큐도 있었고요. 그쵸. 네, 저때 저 영화도 굉장히 화제였죠. 그리고 이 사례가 가장 흔한 수법인데요. 공항에서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자신의 짐을 맡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짐이 20kg을 초과해서 추가 요금 내게 생겼어요. 잠시만 제 짐 좀 나눠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이러면서 마약이 든 가방을 내 손에 떠넘기는 겁니다. 즉 누군가가 나에게 내 짐 좀 들어줄래? 라고 부탁할 때는 죄송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짐은 내가 들기. 교장 선생님의 두 얼굴. 1988년 일본 요코하마의 한 중학교. 항상 인자한 미소를 띤 다카시마 요헤이 선생은요. 자상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학생들에게 늘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필리핀에 있는 모 일본인 학교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된 다카시마 선생. 그런데 다카시마, 당신을 긴급 체포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2014년 1월 필리핀의 한 호텔에서 13살의 소녀 3명과 음란 촬영을 한 것이 발각되면서요. 온 세상에 드러난 그의 추악한 두 얼굴. 매일 대여섯 명, 많게는 10명의 여성과 성매매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더 경악, 더 엽기적인 건요. 그의 더러운 이중 생활은 무려 27년간 계속됐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가 발각된 뒤 일본 경찰은 타카시마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그곳에서 더 낱낱이 드러난 그의 만행,
그가 성매매한 필리핀 여성 12,000여 명의 사진과 영상 파일이 무려 14만 개 이상 발견됐고요. 심지어는 1년 번호까지 매겨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타카시마 선생은 추악한 그 행동들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어 했습니다. 또라이네, 또라이. 뭐 방송용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더 분개할 일은 더 남았어요? 아, 또 있어? 그냥 1등 하세요, 오늘. 이제부터 진짜 열받은 걸 끝판왕인 것 같아요. 더 열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이제부터. 좀 너무 끝판왕, 심각한데. 끝판왕. 더 분개할 일은요. 아동 매춘과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으로 고작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감옥에 가는 걸 유예해주겠다. 사고만 안 치면. 이렇게 풀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솜처벌. 처벌이 없었다. 그런 얘기 봅니다. 잠시 일본어 타임 좀 가져도 되겠습니다. 아, 예. 일본어로 결석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개새끼. 아, 결석이 아, 결석이에요? 일본어 한마디 시간. 아, 그래요? 아, 결석이다. 학교 얘기니까. 전 세계인 뒷목 잡게 한 분노 사건 19, 17일을 발표합니다. 이별 통보의 무참한 대가. 결석 한 분 더 나옵니다. 들어주십시오. 또 나와? 아, 그만해 이제. 왜 이렇게 결석을 해? 지난 3월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보는 순간 큰 충격을 안겨준 영상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림과 동시에 한 남성이 겉옷이 다 벗겨진 채 의식을 잃은 여성을 무슨 짐짝처럼 끌고 갑니다. 아, 나 저거 너무 충격받았잖아. 야, 저건 뉴스로 나왔잖아요, 그죠? 저거 한참 며칠 갔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데이트 폭력의 한 모습입니다. 네. 기사를 통해 전해져오는 데이트 폭력 사례가 비단 저것뿐만 아닙니다. 요즘 정말 뭐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진짜. 네, 큰일이에요. 지난 2017년 서울경찰청 조사에 따르면요. 지난해 데이트 폭력 사범이 무려 1,300여 명을 기록. 전년도 대비 2,000명이 더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저건 엄벌해야 돼요. 저런 거는 데이트 폭력, 데이트란 말도 좀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폭력보다 저건 좀 더 가중처벌해야 돼요. 그냥 그럼요. 완전히 믿고 있는 사람한테 당하는 거니까. 좀 전에 보신 영상 속의 인물들은 이제 막 21살 동갑내기 커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남자친구 A씨의 잦은 폭력 때문에 여자친구가 이별을 원했는데 남자친구 A씨는 여자친구 집에 강제로 들어가 주먹과 발로 사정없이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영상을 보면 그 상상이 되겠어요?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하려고 했어요. 집착이고. 네.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대한민국에 알린 것은 다름 아닌 피해 여성인 B양. 다음 날 자신의 SNS에 멍든 얼굴 사진과 함께 CCTV 영상을 올린 건데요. 그런데 B양이 전 남자친구의 보복이 두려우면서도 세상에 이 사실을 꼭 알려야겠다고 용기 낸 이유가 있다는데요.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꼭 데이트 폭력에 대한 특례법이 생기길 바랍니다. 정말 한 기자님 말씀대로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이고 가까운 사람한테 저렇게 당하는 건 정말 네. 뭐 더 위험한 거예요. 전 세계인 뒷목 잡게 한 분노 사건 19, 16위 발표합니다. 지난 3월 12일 밤 미국 뉴욕에 도착한 한 여객기. 그런데 이 여객기가 착륙하자마자 기내 복도는 슬픈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슬픈 울음소리요? 네. 누가 뭐 쓰러졌어요? 뭐 왜 그런 거예요? 미국 휴스턴에서 출발해 뉴욕에 도착하는 미국의 대형 유항공사의 한 여객기. 엄마 카타리나는 어린 두 딸 그리고 반려견 코키토와 함께 탑승했는데요. 코키토, 좀 이따 만나자. 그녀는 반려견 코키토와 인사를 나눈 뒤 강아지가 들어있는 가방을 좌석 아래 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승무원이 카타리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가방은 짐칸에 넣어주십시오. 하지만 카타리나는 미국 교통안전청의 규정에 따라 기내 반입이 허용된 반려견 가방을 준비했고요. 사전에 안내받은 항공사 규정에 따라 좌석 아래에 가방을 둔 건데요. 저는 규정을 다 체크하고 강아지를 데려온 겁니다. 아니 근데 짐칸에 넣으라니요? 그런 말은 없었어요. 가방은 여기 둘 수 없어요. 얼른 짐칸에 넣으세요. 하지만 승무원의 태도는 강경했습니다. 그녀는 반려견 코키토가 든 가방을 어둡고 비좁은 짐칸에 넣을 수밖에 아, 없었습니다. 어떡해. 그런데 얼마 뒤 머리 위에서 코키토의 신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반복적인 난기류가 발생해 카타리나가 좌석에서 일어나 짐칸을 열어볼 수 있는 여건은 허락되지 않았고요. 승무원 또한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아, 코키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둡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예.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 정도만이었으면 얼마나 다행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런데 약 3시간 30분의 비행 끝에 뉴욕에 도착한 카타리나. 그녀는 곧바로 짐칸의 문을 열어 코키토가 들어있는 가방을 꺼냈는데요. 반려견 코키토의 숨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머머머. 그리고 함께 여객기를 탄 한 탑승객이 이 모습을 SNS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비난의 중심에 있던 승무원은 가방 안에 강아지가 들어있는 줄 몰랐어요. 뭔 개소리야. 라면서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여기에 또 비난이 거세지자 결국 유 항공사는 사과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terrible event happened and it should have never ever happened and I just want to know everybody in the 그런데 말이죠. 네. 이 항공사의 이 끔찍한 만행이 더 속속 드러나게 됩니다. 지난 2017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영상이 있는데 보시자마자 두 분 기억하실 겁니다. 폭력적으로 승객을 비행기에서 끌어내린 이 사건 역시 유 항공사의 이야기입니다. 저게 말이 되냐고. 정원보다 더 많은 항공권을 판매한 유 항공사. 결국 좌석이 부족해지자 유 항공사는 마음대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강제로 자리를 양보해야 할 4명의 승객을 뽑았습니다. 이 뽑힌 4명 중에 베트남계 미국인 내과 의사 데이비드 다우가 포함돼 있었는데요. 내일 중요한 수술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이 비행기에서 내릴 수 없습니다. 다우는 다음날 오전에 수술이 있다며 하차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건장한 2명의 남자가 다우의 양팔을 잡고 자리에서 끌어냈습니다. 이들은 공항 경찰들. 이에 다우는 강하게 저항했지만 좌석 손거리에 얼굴이 부딪혀서 피가 나고 와. 바닥에 옷이 쓸려 정말 만신창이가 된 채 다우를 질질 끌어냈습니다. 피 흘리면서. 아니, 승객들이 뭐라 하는데도 저를 끌고 네. 나간다? 정신 나갔어. 이 처참한 모습은요, 다른 탑승객들이 영상을 찍어서 만천하에 공개했고요. 승객에게 결국 무력까지 행사한 유 항공사는 큰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한편 이런 논란이 계속되자 유 항공의 CEO는 공식적인 발표를 내놨는데요. 다우 씨는 무척 공격적이었고 저희는 규정에 따른 절차였습니다. 라면서 되려 모든 책임을 피해자인 다우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정말 이보다 더 최악일 수 없는 유 항공사의 인면수심 서비스.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할 곳에서 철저한 교육과 서비스 정신이 재확립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가 정말 차갑게 돌아설 겁니다. 일그러진 천륜이 만든 비극. 2015년 12월 인천의 한 경찰서에 걸려온 전화. 여기 프리한 슈퍼인데요. 6살쯤 보이는 아이가 맨발로 혼자 와서 집도 모른다고 하네. 테러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한 경찰. 꼬마는 정말 말도 아닌 몰골로 허겁지겁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집이 어디냐라고 묻는 말에 보육원에서 도망쳤다는 아이. 자, 이때 경찰은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아저씨가 너 절대 집으로 안 보낼게. 사실대로 말해줄래? 정말로 한참을 망설인 아이의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012년 가을, 8살 A양은 아빠와 할머니 집에서 나와 인천에 있는 아빠의 동거녀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고작 8살인 A양에게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게임 중독자였던 아빠는 아이를 감금한 채 밥도 주지 않았고요. 아빠, 동거녀, 심지어는 동거녀의 친구까지도 걸핏하면 A양을 옷걸이, 쇠파이프 등 손에 잡히는 대로 때렸습니다. 네가 먹는 거 꼴도 보기 싫으니까 먹지 마! 자, A양이 배고픔을 참다 못해 그들이 먹다 남긴 걸 주워 먹어도 노끈으로 손발을 묶고 때린 뒤에 화장실이나 세탁실에 가뒀다고 합니다. 왜, 그 목적이 뭘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왜 애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경찰에게 발견될 당시 11살이었던 A양은 온통 멍투성이었고요. 심지어 늑골은 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아파요. 이게 성인들도 참기 힘든 거, 고통보다 이 안에 있는 고통이 더 심했다는 얘기. 살고 싶었던 거죠.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에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크게 분노했는데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경찰 진술 내용입니다.
아유, 나도 맞으면서 컸어요. 아빠라는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이런 더러운 변명. 아빠와 동거녀에게 상습 아동학대,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구형했고요. 친아빠의 친권도 박탈했습니다. 저걸 제일 잘했다. 자, 그리고 한편 제2의 A양 사태를 막기 위해 전국 5,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 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시행했는데요.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또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 아니 인간의 탈을 쓰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아동학대. 이를 막기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은 앞으로도 더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인 뒷목 잡게 한 분노 사건 19 8위 공개합니다. 2018년에 부활한 희대의 만행. 지난 2월 17일 이날은 일본 혼슈 중부지방의 아이치현에서 세계 각국의 군복을 입고 사진 촬영을 하는 제1회 군장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일본 짹짹이 이용자가 SNS에 친구들과 선보인 코스프레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게 뭐죠? 아, 저거는 난징 대학살을 코스프레한 사진입니다. 게다가 사진 밑에 글귀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오늘 난징 대학살 코스프레를 했어. 와타시와 정말 재밌었어. 중국인이 있으면은 또 하고 싶다 데스. 지금까지도 희대의 만행이라 불리는 난징 대학살. 1937년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은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을 점령한 뒤 죄 없는 중국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게다가 그 방법은 정말 포악한 야만 그 자체였는데요. 일본군의 사격 연습으로 중국인들이 인간 방패가 되거나 한 광장에서는 1,000명이 넘는 중국인들을 모아놓고 석유를 붓고 산채로 태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된 무고한 중국 국민은 무려 30만 명. 그래서 중국은 2014년부터 난징 대학살이 시작된 12월 13일을 국가 추모일로 제정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난징 대학살 추모를 치른 지 몇 개월도 안 되는 시점에 이 말도 안 되는 사진이 SNS에 올라온 것이죠. 끔찍한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전쟁 범죄를 마치 놀이처럼 재현한 건데요. 정말 무지함이 빚은 만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된 뒤 중국 국민들은 물론 일본 국민들까지도 너희는 일본의 수치다. 당장 문제의 사진을 삭제하라. 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고요. 또 대신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일본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야, 뭐 저 아이들 어떻게 됐나 궁금하네요. 저 생각 없는 청년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청년들은요, 대중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별다른 사죄나 반성하는 기미도 없이 그냥 SNS 계정을 삭제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잘못한지 모를 거예요, 아마. 하지만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제대로 깨우쳐서 또 다른 과오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전 세계인 뒷목 잡게 한 분노 사건 19 7위 공개합니다. 아동 잔혹사, 가족의 탈을 쓴 악마. 딸이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2002년 7월 19일 미국 뉴멕시코주의 911 센터에 들어온 한 신고 접수. 신고한 이는 생후 5개월 된 브리아나 로페즈의 엄마 스테파니 로페즈. 그 뒤 곧바로 브리아나 로페즈는 황급히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하지만 더 손쓸 새도 없이 브리아나는 뇌손상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수상한 브리아나의 상태. 두개골, 갈비뼈, 팔다리 모두 골절돼 있었습니다. 몸이 군데군데 찢기고 이빨에 물린 자국이 10곳이 넘었습니다. 의사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곧바로 신고. 그 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수사 결과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2002년 2월 14일에 태어난 예쁜 공주님 브리아나 로페즈. 하지만 아기는 축복과 사랑 대신 가족들의 학대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엄마 스테파니 로페즈는 아기가 울 때면 제발 조용히 좀 해! 라며 깨물고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란 이름의 악마들은 엄마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앤디 월터스와 삼촌 스티브 로페즈는요, 술에 취하면 학대가 더 심해졌는데요. 아이들하고 놀 때 이제 하늘 위로 이렇게 살짝 띄웠다가 이렇게 받는 놀이 우쭈쭈쭈 이렇게 하는 거 하잖아요. 비행기 태우는 거. 근데 아빠와 삼촌은요, 이 놀이를 한다고 하면서 아기를 천장에 던지고 떨어뜨리기를 수없이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학대가 결국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요. 그리고 갓난아기 브리아나를 수차례 성폭행한 사실까지 수사 결과 밝혀지고 맙니다. 와, 이건 뭐 저건 정말 악마도 야, 네가 나보다 낫다 뭐 이럴 것 같아요.
지옥보다 더 지옥 같은 집, 그리고 가족. 아니, 악마들 틈 속에서 5개월을 살고 하늘나라로 떠난 브리아나 로페즈. 그런데 말이죠. 정말 가슴 아픈 건 집에 브리아나의 성장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 이 사진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기가 잠자고 있는 예쁜 사진. 사람들이 부검전 사진을 보정해서 올려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미국 국민들의 분노를 더 산 거는요. 가족들에게 내려진 말도 안 되는 처벌입니다. 엄마는 학대 방관 혐의로 27년형. 게다가 2016년에는 가석방이 됐습니다. 아빠와 삼촌은 학대 및 성폭행 등으로 각각 고작 63년, 57년형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그 미국이라고 하면 저 정도가 처벌이 내려서 570년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역시나 이에 미국 국민들도 크게 분노하고 있는데요. 2005년 뉴멕시코주에서는요.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요. 최대 징역 18년이었던 법을 최소 30년으로 개정을 했는데 이 법이 피해 아기의 이름을 딴 베이비 브리아나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올해로 16살이 됐을 브리아나 로페즈. 부디 이제는 더 이상 브리아나와 같은 아이들이 생겨나지 않길 바랍니다. 전 세계의 뒷목을 잡게 한 분노 사건 19, 6위 공개합니다. 헝가리 기자가 걷어찬 희망. 유혈 사태로 파괴된 도시 시리아. 시리아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내전으로 인구의 절반이 난민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딜 기어들어오는 거야? 세르비아에서 헝가리로 국경을 넘으려던 난민들은 그들을 막으려는 경찰들에게 저지당했고요. 한편 세계 각국의 기자들은 이 참혹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독일 알방송사의 기자 슈테판 리히터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난민들의 참상을 담기 위해 현장에 있던 헝가리 한 기자가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난민 부자에게 고의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야, 이거 너무 황당한 일인데? 저 뭐야? 저렇게 거기에 여자아이의 다리를 걷어차기까지 했습니다. 취재 왜 간 거예요? 뭐 실수로 다리가 걸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장면들을 보면 일부러 다리를 건 거고. 저 영상 속의 주인공은요. 헝가리 기자 페트라 라슬로. 그녀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던 슈테판 기자는 약 20초 분량의 영상을 SNS에 게재. 영상을 본 세계 각국의 네티즌들은 기자의 악행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거세지자 페트라 라슬로 기자는 갑자기 수백 명의 난민이 달려들었어요. 정당방위였어요. 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 변명과 함께요. 역으로 자신이 발을 걸어 넘어뜨린 난민 부자와 영상을 퍼뜨린 얼굴책 사이트까지 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반성을 하긴커녕 더 뻔뻔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녀를 두고 논란이 점점 거세지자 페트라 라슬로 기자가 재직 중이던 헝가리의 N방송사는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이후 헝가리 법원에서도 법정에 선 그녀에게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판결과 함께 보호관찰 3년을 처분해 그녀의 악행을 심판했습니다. 2010년 2월 미국 버지니아주 오즈본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신임과 사랑을 받던 교사 케빈 릭스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럴 리 없어요.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니에요? 교사 릭스가 체포되자마자 무려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그의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신임이 두터웠나 보다. 진짜 좋아했나 보다. 이게 뭔가 약간 음모에 휘말렸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끔. 자, 하지만 모두 그의 추악한 두 얼굴에 속은 거였습니다. 아유, 진짜? 그의 집 더 토이룸이란 방에서 끔찍한 증거까지 발견. 성폭행한 과정을 세세히 적은 일기와 사진, 그리고 영상까지 발견됐다고 합니다. 환자네, 환자. 환자다, 환자. 악마다, 악마. 일기를 썼대. 그리고 10대 제자들과 자연스럽게 둘만 있는 자리를 만든 뒤 선생님이 주는 술은 괜찮아. 이 정도는 마셔도 돼.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잠들면 어린 소년들을 성폭행한 거죠. 게다가 그의 범죄는 갈수록 진화해 아동 포르노까지 제작.
진짜 악마네요, 악마. 교육자라는 책임을 뒤로한 채 어린 소년들을 유린한 악마. 꼭 죗값을 톡톡히 치르길 바랍니다. 지난 2014년 5월 미국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페어필드 고등학교. 여자 크로스컨트리부의 라커룸을 점검하던 학교 수위가 라커룸 화장실에서 무언가 수상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몰래카메라. 아유, 지겨워.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자마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학교 측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일리노이주 경찰. 다행히 블랙박스 형태의 몰래카메라로 곧바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남자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런데 이 남자의 정체가 밝혀지자 학교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는데 누구야 또? 설마. 여학생 라커룸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범인은 이 학교의 수학교사이자 여자 크로스컨트리부의 코치인 티모시 고잉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와. 와 아니, 정말 돌았네. 자기 저 제자잖아요. 우와. 근데 정말 멍청해서 고맙다 진짜. 그런데 말이죠. 동료 선생, 제자들 모두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믿기지가 않는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속들이 드러난 그의 파렴치한 만행들.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들이 수시로 오가는 라커룸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상습적으로 촬영한 걸로 모자라서요. 심지어 원정 경기로 타지 호텔에 머물렀을 때도 선생님이 먼저 가서 호텔 점검하고 있을게. 개인 소지품 두고 온 게 있나 체크하고 나갈게. 저런 식으로 입실하고 퇴실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또 수거. 이렇게 추악한 짓을 무려 2년간 지속해왔던 겁니다. 열심히 사네요. 진짜 부지런하다. 열심히 살죠. 아우. 이 티모시의 아주 슈레기 같은 행동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그런 짓을 하다니 끔찍하다! 라며 학부모들은 물론 미국 전역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던 학생들을 배신한 티모시 고잉은 현재 미성년자 성착취 및 음란물 보관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아 수감돼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감옥으로 고잉을 했군요. 영원히 고잉이네요 진짜. 바이바이.